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인문학 이경욱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최근 뉴스 보니까 동남아시아는 폭염이 닥쳐서 학교들이 다 휴교할 정도로 굉장히 좀 무더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후위기도 뭐 이야기 나온 지는 꽤 오래됐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이건 기후위기인가? 라는 우리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우리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근데 게임도 마찬가지로 워낙 기후위기 문제가 크다 보니까 실제로 기후위기 자체를 게임 안에서 다루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기후위기를 다루는 게임 문명 6편의 확장팩인 몰려드는 폭풍이라는 게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게임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네.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더 길죠.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쓰게 되는데 이 게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태가 되는 문명이라는 게임 시리즈를 간단히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게임은 1980년대에 1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것도 거의 40년이 가까이 된 시리즈인데 매 나오는 편마다 이번에 6편이었으니까 총 6편 내내 나올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좀 큰 흥행을 기록한 시리즈인데요. 네. 왜 이렇게 인기가 좋냐면 말 그대로 인류 문명 자체를 다루는 게임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게임을 딱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한 문명을 맡게 됩니다. 뭐 이집트가 될 수도 있고 수메르가 될 수도 있는데 기원전 3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실제 인류가 거쳐온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쭉 거치면서 인류가 갖고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도시를 키워나가고 그러면서 자신의 문명을 꽃피우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역사책을 보지 뭘 게임을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실존했던 문명을 내가 직접 만들어 본다는 건 굉장한 재미이기도 해요. 네.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이집트나 중국 아니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소위 말하는 강대국, 대제국의 문명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문명들도 직접 해볼 수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말리 제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선 널리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이제 만사무사라는 왕이 이 제국 출신이기도 하고 또 동남아시아의 크메르 제국 이거는 거의 뭐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데 직접 플레이를 해볼 수도 있고 폴리네시아의 하와이주 제국도 제국이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문명들을 실제로 플레이해보면서 일종의 역사 공부도 하면서 실제 그 역사를 내가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재미가 오랫동안 많은 게이머들에게 사랑받은 이유였습니다. 또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게 한국 문명이 이제 꾸준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한류, 뭐 K-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면서 게임 시리즈에는 이제 팝스타가 나와요. 다른 네. 나라에 보내서 우리 문화의 영향력을 퍼뜨리는 여기에 이제 K-팝, 한류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한국의 위상이 알려지기도 하고 또 원래 전통적으로는 뭐 세종대왕, 선덕여왕 같은 캐릭터가 나와서 화차나 거북선 같은 걸 이제 전 세계에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문명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실제 역사적 흐름을 따라가면서 긴 시간을 플레이하게 되는 건가요? 예, 거의 한 5,000년 가까이인데 우리가 실제로 5,000년을 플레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긴 시간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처음 게임을 시작을 해보면 벌판에 작은 마을이 하나가 있고 우리가 만화 같은 데서 자주 보는 그 가죽 옷에 몽둥이 하나 만든 전사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인구를 늘리고 기술을 개발하면서 점점 옷도 바뀌고 장비도 바뀌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처음에 개발한 기술은 간단한 거예요. 도자기, 종교, 뭐 바퀴 이런 걸 막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철학, 수학 같은 고도의 학문들을 또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중세 무렵에는 신학, 봉건제 같은 것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근대에 오면은 물리학, 화학 같은 걸 만들게 되면서 이 기술이 개발되면 땅에서 석탄과 석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인류 문명이 거쳐왔던 그 흐름 그대로를 게임 한 번에 플레이해서 다 겪어보면서 인류 문명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왔는가라는 거를 확 체감하게 만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가 이 문명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게임의 확장팩이라고 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확장팩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문명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확장팩을 추가하게 되면 새로운 게임의 규칙들이 덧붙으면서 다른 의미의 게임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문명 시리즈는 인류 문명을 쭉 한번 살펴보는 게임이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종교, 전쟁, 역사, 문화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몰려드는 폭풍이라는 확장팩에는 인류 문명이 그동안 마주했던 자연재해와 기후라는 중대한 요소가 게임 안에 들어가면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하게 만들면서 플레이하는 사람 입장에선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게임이 나왔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 되기도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후와 관련해서 어떤 요소들이 게임 안에 추가되는 거예요? 네. 기후 위기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요즘 떠올리는 그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서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생각만 하시겠지만 네. 사실 인류 역사 내내 기후로부터 나오는 위기는 꽤 많았죠. 자연재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그 폼페이 문명 같은 경우에는 베수비오 화산이 터지면서 도시 자체가 묻혀버렸잖아요.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명 시리즈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현대까지를 쭉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현대에는 탄소 배출량과 이제 기후 온난화, 수면 상승 문제를 다루지만 고대에는 화산 폭발, 대홍수, 가뭄 같은 이제 자연재해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면서 플레이어로 하여금 이 자연재해에 너는 어떻게 대처해 볼래? 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주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지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게이머들이 화산이 터지거나 뭐 홍수로 인한 수해 복구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 건축 같은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이제 게임 속의 인류들이 마침내 거대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강 유역에 댐을 건설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이 범람하면서 농업이 크게 상승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내용을 좀 더 안전한 범람으로 바꿔내는, 다시 말해 홍수를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강 유역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죠. 화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아직도 우리는 화산 분화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만 네. 화산재가 만드는 그 농토의 비옥화가 있어요. 비료가 없을 시절에는 이 화산 분화 때문에 오히려 생산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거를 또 농토로 활용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쭉 적용이 되면서 게임을 하다 보면 인류 문명이 기후, 자연이라는 변화에 항상 어떤 식으로든 대처를 해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정말 느끼는 바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날의 기후 위기도 일종의 자연 재해처럼 다뤄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뭄, 홍수, 화산 폭발 같은 재해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이제 게임의 중후반부 현대 시대가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석탄, 석유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네. 화학이 크게 발전하면서 인류가 화석연료라는 걸 떼게 되고 이때부터 게임 안에서 생산량이라고 하죠. 한 문명이 이번 시즌에 얼마만큼의 생산을 식량이든 뭐 무기든 할 수 있는가가 몇 배씩 뛰어오릅니다. 말 그대로 석유를 떼고 석탄을 떼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확장팩이 나오기 전에는 이거는 석탄과 석유로 인류가 산업혁명이라는 생산량 발전을 이뤘지까지만 표현을 했다면 이번 확장팩에서는 그래 그렇게 석탄을 뗐어. 하지만 그 덕분에 대기의 CO2가 올라가기 시작했어라는 요소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근대 초반에는 생산력이 올라가니까 다들 열심히 석탄, 석유를 구해서 뗍니다. 근데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 결국 2000년대 근처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해수면 상승과 기후 위기를 촉발하는 요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실제로 게임 안에서 기후 위기는 어떤 식으로 묘사돼요? 일단 게임 안에는 보통 한 7, 8개 정도의 문명이 함께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석 연료가 발견되면 다들 신나게 이 연료를 뗍니다. 왜냐하면 경쟁이잖아요. 남보다 뭘 더 만들려면은 계속 그쵸. 서로 발전소를 더 짓고 석탄을 더 캐고 막 열심히 경쟁을 하는데 서서히 이때부터 평균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해수면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도시를 해안에 많이 짓지 않습니까? 무역도 있고 어업도 그쵸. 있고. 근데 어느 날 공들여 만든 도시가 그냥 물에 잠기는 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내륙의 문명을 지은 문명에서는 원래 비옥한 농토였던 것이 기온 상승으로 사막화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공들여 키웠는데 한순간에 그게 날아가는 걸 보면 플레이어는 굉장히 눈물이 나죠. 이런 경험들을 계속 겪으면서 이것이 기후위기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체감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 게임 속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직접 이제 상황으로 직면하게 될 네. 텐데요. 그럼 다 같이 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아주 쉬운 논리입니다. 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 지구가 뜨거워진다. 이거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이 게임에서 굉장히 재밌게 다뤄지는 부분인데 플레이어를 포함한 모든 문명이 다 알아요. 아, 이게 결국 기후 위기를 불러서 해수면 상승을 불러일으키 다 알고 있는데 결국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만 안 뗄 수 없다라는 마인드가 나와 함께 플레이하는 인공지능에게도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우열을 다퉈야 되는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의 생산력을 몇 배로 튀길 수 있는 이 화석연료를 안 쓴다라는 선택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예를 들어 석탄을 이제 얻게 되면 해군 유닛끼리 해전을 벌일 때 다른 나라들이 나무배로 싸울 때 나는 석탄으로 들어가는 철갑선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설령 내가 아무리 환경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해도 게임 안에선 게임이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석탄을 계속 떼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시 안에 석탄 발전소를 지을 수가 있는데 게임 속에서 이걸 짓게 되면 식량이 20개가 나오던 도시가 40개씩 뽑아내기 시작을 하니까 어느 문명도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마치 우리가 실제로 지금 겪는 것과 같은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인류의 모습을 뭐 그대로 재현해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현실과 결국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지성을 가진 생명체다라고들 스스로 자부를 하고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게임에서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우리는 똑똑한 사람인가라는 이제 의문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걸 보고 나서부터는 저 플레이어와 게임 속에 나와 함께하는 AI들이 국제 회의를 열기 시작을 합니다. 야, 우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라고 현대 시대부터는 국제 회의에서 기후 위기가 다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기술이 발전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현대 시대, 미래 시대에 오기 시작하면 드디어 탄소 재포집이라는 기술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러면 탄소 재포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도 아직까지 실험 단계고 그 탄소 재포집 양도 굉장히 미미한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술 또한 적용한다고 해도 그동안 올라간 해수면을 다시 내릴 수는 없고 실제 시행하는 나라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단지 늦출뿐이죠 라고 얘기를 하고, 효과도 그래서 올라간 수면을 내립니다의 효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 개발도상국들이 그래도 선진국이 책임을 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 문명을 좋게 보는 정도의 효과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이제 거대한 기후위기가 온다는 상황 속에서 우리 문명이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는 그 홍보 효과 정도까지만을 보여주는 것이 이 탄소 재포집 기술의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게임이 실제 이 기술이 얼마나 자연재해 앞에서 미미한가를 더불어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탄소 배출권 같은 건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나라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탄소 문제가 이제는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게 이 게임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좀 섬뜩해지는데요. 그럼 게임 속에서 실제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이게 참 이렇게 기후 위기, 환경이라는 감각을 갖고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제일 막막한 부분이기도 해요. 네. 문명이 고대부터 시작해서 뭐 중세, 근대 쭉 가면서 경쟁이 전혀 멈추질 않기 때문에 특히 석탄, 석유를 개발하면서부터는 정말 경쟁이 더 치열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제가 게임을 많이 해봐도 이 게임에서 그러면 이 기후 위기와 해수면 상승을 막을 방법은 있는가? 현재까지는 없다가 정답입니다. 대신에 이제 몇 가지의 다른 해법들은 좀 존재를 해요, 게임 안에선. 네. 첫 번째가 아주 국지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해서 해수면 근처, 해변 근처에 지어진 도시들에다가 거대한 제방 장벽을 쌓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해수면이 점점 올라오잖아요. 이제 다른 땅이 물에 잠길 때도 이 장벽으로 쌓은 도시는 물에 잠기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이제 수면보다 낮은
땅을 유지하는 게 이런 방식이기도 한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원만한 해결책은 아니죠. 왜냐하면 네. 도시 주변의 농토는 다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식량 생산이 안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려는 엔딩이 하나가 있는데 이른바 과학 승리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면 좀 SF 같은 얘기인데 외계 행성 진출입니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구는 이미 끝났다. 그렇다면 다른 문명이랑 계속 경쟁하지 말고 우리는 과학 기술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외계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을 찾고 좀 치사하게 보이는데 엔딩에선 우리 문명만 나갑니다. 네. 너희는 남아 있어. 우리는 갈 거야라고 해서 그냥 강력한 우주선을 타고 뭐 예를 들면 화성 식민지 같은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엔딩이 하나가 있는데요. 굉장히 비관론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 엔딩의 전제는 지구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 보여주는 어떤 기후 위기에 대한 해법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처럼 무엇이 정답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만 아직 우리는 실제적인 해법을 찾지 못했지만 게임 안에서도 뭐 탄소 재포집이라던가 해외 외계 이주 혹은 뭐 제방 같은 아주 근원적인 해결책부터 지엽적인 해결책까지를 굉장히 다채롭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지금 상황 자체를 묘사하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게임 속에서도 결국은 해법을 딱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좀 암울한 기분이 드네요. 네. 엔딩이 우주로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라고 하면 그럼 지구에 남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이 게임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해법 중에 재밌게 본 것은 외교적인 협력이라는 부분이었어요. 게임이 기본적으로 나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고 다른 경쟁하는 문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옆에 나라에 징기스칸이 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얘는 실제 역사처럼 계속 공격만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지구는 위기에 처했다. 우리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순간을 맞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 문명과 문명 사이에 경쟁만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점수를 높게 따는 방법이 다른 문명과 보조를 맞추고 논의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다라는 걸 처음으로 인식을 하고 네. 각국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 게임 안에 실제로 들어있고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순간이 해수면 상승을 통한 기후위기가 나타났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게임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도 그렇고 우리는 이 기후위기라는 것에 명확한 해법을 아직도 모릅니다. 게임 안에서 제시하는 것은 결국 그렇다면 다 함께 모여 논의해보자 정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젠가 더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는 문명의 다음 시리즈가 나온다면은 이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